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죠. 이 나이에 이런 사연을 말하겠다고 한 게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누군가는 꼭 들어주셨음 해요. 전 30년을 기다린 이야기니까요. 일산에 있는 마트에 방문을 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슨 할인 기간인 것 같았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어 계란이라도 한 판 사서 삶아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였어요. 저는 단지하인 집에서 살고 있는 형편이라 움직이면 돈이 들어 나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청소를 자주 해도 곰팡이 때문에 기침도 자주 나는 것 같고 무릎도 아파 힘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마트 안을 돌아다니다가 과자 코너에서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좋아했던 과자가 보였거든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지만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영희야, 영희 맞지? 돌아보니까 박순자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비싼 옷에 보석 목걸이에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어머, 정말 영희네. 이게 얼마만이야? 순자는 반가워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당황한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그래, 오랜만이다. 아이고, 많이 늙었네. 나도 그렇지만. 여기서 뭐해? 혹시 근처에 산 거야? 순자가 물어봤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응, 근처에 살아. 어머나, 그럼 우리 가끔 만날 수 있겠네. 나도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거든. 아들이 큰 집을 사줘서. 호, 순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순자가 제 남편 김동식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세요? 잘 됐구나. 그래. 참 운이 좋았어. 동식이가 사업을 잘서 말이야. 지금도 그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어. 동식이라고 제 남편이었던 사람 이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더라고요. 마치 자기 남편인 것처럼요. 아, 실제로 자기 남편이 됐으니까 그렇게 부를 권리가 있겠죠. 동식이는 어떻게 지내? 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바람이었거든. 순자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과 동시에 묘한 허탈감 같은 거요. 제가 복수하기 전에 죽었다니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네와 함께 살아. 며느리가 좀 까칠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영희는 어떻게 지내? 혹시 재혼했어? 아니, 혼자 살아.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그때 참 젊었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라니.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남의 남편을 빼앗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건가요? 제 아들까지 빼앗으면 어떤 기분일지 몰랐다는 건가요? 그래, 젊었지. 영희야, 우리 가끔 만나자. 더 어느 돈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헤어지기 아쉽잖아. 순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번호를 알려줬죠. 어차피 제가 찾을 생각이었거든요. 고마워. 꼭 연락할게. 아,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와.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거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래, 기회 되면. 마트를 나오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될 줄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30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있었어요. 순자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요. 박민수, 순자의 아들, 정미선, 민수의 아내, 사업 현황, 집 주소, 인간관계까지. 제가 30년간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아시겠죠?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0년을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확실하게 할 거예요. 순자가 저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말이에요. 순자야, 이제 시작이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다시 울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웃을 차례니까요.
그날 이후 순자에게서 전화가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영희야, 나야. 그만 잘 있었어? 응, 잘 지냈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며느리한테 얘기해뒀거든. 오늘 시간 있으면 어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너무 빨리 가면 의심받을까 봐서요. 하지만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까? 그런데 빈손으로 가기가 뭐해서.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냥 와. 주소 알려줄게. 순자가 알려준 주소는 일산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제가 사는 반지하와는 천지 차이였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비싸 보이는 대리석에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29층 펜트하우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게 원래는 내 것이었을 텐데요. 문을 열어준 건 젊은 여자였어요. 바로 정미선이었죠. 순자의 며느리요.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미선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뭔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 표정도 어두웠죠. 영희야, 왔구나. 어서 와. 순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거실은 정말 넓었어요. 제가 살던 집의 거실보다 훨씬 컸죠. 소파도 가죽 소파고 TV도 큰 게 걸려 있고요. 와, 집이 정말 크구나. 그래, 아들이 효자라서 말이야. 차 좀 내와라. 미선이 차를 가져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요리하시느라 힘드시죠? 네. 아, 괜찮습니다. 미선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순자가 끼어들었죠. 이 애가 워낙 성격이 예민해서 말이야. 나는 별말 안 하는데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미선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요. 이런 갈등을 이용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선 씨,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저도 며느리였으니까 그 마음 알아요. 아, 네. 그렇죠. 미선이 조금 마음을 열더라고요. 순자는 뭔가 불편해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영희 며느리 시절 어땠어? 나는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을 안 해봤거든. 얄밉게 말하는 순자를 보며 저는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까다로우셔서.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미선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 시대에 달랐으니까.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 순자가 말했지만 미선의 표정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저는 이 집안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했죠. 미선은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민수는 무능해 보였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사업이 어때? 제가 물어보니까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좀 힘들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래도 젊으니까 금방 나아질 거야. 그러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벌써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얻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 순자와 미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이 집안이 겉보기와 달리 문제가 많다는 것들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자야,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아, 그 애 말이야? 워낙 예민해서 그래. 내가 도와줄까? 집안일 같은 거 말이야. 뭐, 영희 너가? 나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거든. 그리고 친구도 보고 며느리도 도와드리고 싶고. 순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될까? 며느리가 힘들어하긴 하는데. 괜찮아. 품삯도 받지 않을 거고 그냥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저는 순자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 전 제가 살던 그 집은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순자 가족에게 접근하는 거였으니까요.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순자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첫 번째 단추를 채운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자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와서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청소, 빨래, 요리까지. 예전에 제가 했던 일들이었죠. 미선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경희 이모, 정말 고마워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려. 저도 심심했는데 이렇게 할 일이 생겨서 좋아요. 미선이 부엌에서 저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참 까다로우세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금식을 해도 이건 짜다, 저건 싱겁다 하시고, 청소를 해도 여기가 더러워졌다, 저기를 빼먹었다 하시고요. 미선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느꼈던 감정이었거든요. 힘드시겠어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남편요?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라.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만 말해요. 바로 그때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뭘 그렇게 수근거리고 있어? 어머니? 그냥 요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선이 얼른 둘러댔지만 순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봤어요. 영희야, 미선이가 뭐라고 했어? 별말 안 했어. 그냥 요리하는 방법 물어본 거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나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26살이었어요. 동식 씨와 결혼한 지 5년째였죠.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우리는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 정훈이도 있었고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순자는 제 단짝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거든요. 결혼도 저보다 먼저 했는데 순자 원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친구니까 도와주려고 했죠. 제 남편인 동식에게 부탁해서 순자 남편에게 일자리도 구해줬고 돈도 빌려줬어요. 영희야, 고마워. 너 때문에 우울해 살았어. 순자는 그때 그렇게 고마워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저는 더 믿었나 봐요. 문제는 순자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게 보였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순자는 자꾸 제 남편 동식 얘기만 했어요. 영희야, 동식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복이 많아.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아? 남자답고 듬직하고 사업도 잘하고. 우리 남편과는 너무 다르더라. 그때는 그냥 친구가 제 남편을 좋게 봐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감기로 며칠 알아 누웠을 때였어요. 순자가 간병을 도와준다고 우리 집에 왔죠.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봤어요. 거실 소파에서 순자와 동식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숨도 쉬어지지 않았죠.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요. 다음 날 동식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순자와 뭔 사이야? 뭔 소리야? 그냥 친구잖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동식은 그제야 인정했어요. 미안해, 영희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순자를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라니요. 제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제 가장 친한 친구를요. 순자는 뭐라고 해? 순자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때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좀 보자.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랑은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리 우정은 뭐였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건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건 별개야.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이 귀에 생생해요. 이혼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동식과 순자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영희가 의처증이 심하다. 히스테리를 부린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라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거든요. 결국 저는 아들 정훈이까지 빼앗겼습니다. 양육권을 동식이 가져간 거예요. 5살 아들이 엄마, 나 왜 아빠랑만 살아야 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집도, 친구도. 동식과 순자는 바로 재혼했고, 제 아들은 순자를 엄마라고 부르게 됐죠. 30년 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서 아팠지만 그래도 꽉 쥐고 있었어요. 이제 내 차례야, 순자야. 순자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도요. 영희 이모, 저희 그동안 신세 많이 졌는데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남편 사업이 좀 어려워서 가정부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서요. 돈은 안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미안해서요. 미선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순자도 요즘 부쩍 근심이 많아 보였고요. 혹시 뭔 일이라도 있어.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요. 남편이 진행하던 아파트 분양 사업이 무산됐어요. 투자금만 2억 원인데 다 날릴 뻔했거든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순자의 비자금 계좌를 말이에요. 30년간 조사한 게 헛되지 않았죠. 순자가 동식에게서 받은 보험금과 각종 명의로 숨겨둔 돈들. 모두 10억 정도 됐어요. 그날 밤 저는 30년 전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예전에 동식 밑에서 일했던 분이죠. 지금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저 김영희예요. 영희 씨. 이게 얼마만이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실장님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박민수라는 사람 아세요? 부동산 관련 일 하는 사람인데요. 잠깐만요. 아, 생각났다. 그 사람 압니다. 요즘 분양 사업으로 고생한다던데. 혹시 그 사업 관련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나요? 김 실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겠어요. 하지만 영희 씨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제가 건설업계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해볼 수는 있어요. 고맙습니다. 며칠 뒤부터 민수에게 악재가 연속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공사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요. 그 다음에는 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죠. 구청에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허가를 보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민수가 집에 와서 투덜거렸어요. 순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들,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정말요? 그럼. 엄마가 뭐 하려고 있겠어? 하지만 순자의 도움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이미 손을 써뒀거든요. 순자의 비자금 계좌들을 모두 동결시켜놨어요. 30년간 알고 지내던 은행 지점장에게 부탁해서 말이에요. 이상하다. 통장에서 돈이 안 나와. 순자가 은행에 갔다 와서 당황해했어요. 뭔 일이에요? 어머니? 글쎄, 시스템 문제라고 하는데 며칠 기다려보아가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든 문제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순자의 계좌는 정상화되지 않았어요. 민수의 사업은 계속 꼬였고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은행에서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네. 그때 미선이 저에게 하소연했어요.
영희 이모,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매일 술만 마시고, 시어머니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막상 되지 않고, 미선 씨, 혹시 순자가 다른데 돈을 숨겨둔 건 아닐까? 네, 요즘 어르신들이 자식들 모르게 돈을 숨겨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시어머니가 정말로는 돈이 있는데 안 도와주시는 건 아닐까요? 미선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럴 리가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은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들은 걸로 해요.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네.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미선이 순자를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제가 동식에게 돈이 없어서 애 기저귀도 못 산다고 울며 매달렸을 때를 말이에요. 동식은 네가 나가서 일을 하든지 해라라고 차갑게 말했었죠. 이제 너도 그 기분을 알게 될 거야, 순자야.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순자의 계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른 통장은 없으세요? 민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없다고 했잖아. 그 통장이 전부야. 순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하지만 저는 순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순자에게는 5개의 비밀 계좌가 더 있었거든요. 모두 제가 동결시킨 계좌들이었죠.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뭘 숨긴다고? 아니에요. 그냥 영희 이모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순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영희야, 네가 무슨 말을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며느리가 오해한 것 같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뭔가 의심스러워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날 오후 저는 순자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미선은 장을 보러 나갔고 민수는 사업 관련해서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영희야, 너 혹시 순자가 말을 꺼내다가 멈췄어요. 왜? 아니야, 그냥 하지만 순자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옛 친구, 갑자기 시작된 집안의 불행들.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니 순자가 고용한 사람 같았어요.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복잡한 길로 돌아다녔어요.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갈아타고 하면서요. 미행자를 따돌린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들어와서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순자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제 정체가 들킬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계획을 빨리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집에 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순자는 저를 유심히 관찰했고 미선도 어색해했죠. 영희 이모, 오늘은 일찍 가보세요. 미선이 말했어요. 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멀리서 순자 집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뒤쯤 순자가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봤어요. 순자는 사립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1시간쯤 있다가 나온 순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날 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내일은 쉬어. 미선이가 친정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그래, 알겠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순자가 제 정체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요. 사립탐정을 고용한 거죠. 그러면 이제 속도를 내야 했어요. 순자가 제 정체를 알아내기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준비해 놓은 자료들을 꺼냈어요. 순자의 과거 사진들, 동식과의 불륜 증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순자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했던 거짓 증언들의 녹음 파일이었어요. 30년 전 저는 순자를 믿었어요. 마지막까지 친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순자는 법정에서 저를 배신했어요. 영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아이를 학대한 적이 있다.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짓 증언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모든 걸 녹음해뒀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날이 온 거예요. 순자야, 이제 진짜 복수 게임이 시작된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30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된 거죠.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순자가 의심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정체는 곧 드러날 테니까요. 그럼 정면 승부를 해보자고요. 30년 전 젊은 영희는 순자에게 당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르거든요. 30년간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여자예요. 순자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립 탐정을 통해 제 정체를 조사한 순자는 며칠 뒤 저를 불러냈어요. 영희야,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카페에서 만난 순자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어요. 경계심이 가득했죠. 영희야, 솔직히 말해. 너 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무슨 소리야? 우연히 만난 거잖아. 우연이라고? 30년 만에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우리 집 가정부가 됐다고? 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너 30년 전 그 김영희 맞지?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김영희야.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그 김영희. 순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응,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야. 30년을 기다렸어. 영희야, 그때 일은 그때 일은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적인 단계는 지났거든요. 내가 나한테서 빼앗은 게 뭔지 알아? 남편만 빼앗은 게 아니야. 내 아들도, 내 집도, 내 인생도 다 빼앗아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30년 늦었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가족한테 버림받는 기분, 혼자 남겨지는 기분을 말이야. 순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넌 아직도 30년간 무서워지도록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네. 저는 끝까지 차분했어요. 이미 계획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순자는 가족들에게 제 정체를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미선을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며칠 전부터 저는 미선에게 순자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흘렸어요. 미선아, 너희 시어머니 젊었을 때 이야기 들어봤어. 아니요. 잘 안 하세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친구의 남편을 빼앗은 적이 있어. 네. 내가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 미선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말요? 응. 그 친구는 아들까지 빼앗겨서 30년을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고. 어머. 그런 일이. 저는 계속해서 미선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지금 이런 시련을 겪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미선은 점점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요. 특히 순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미선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미선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요양원이요? 요즘 좋은 요양원이 많잖아. 시어머니도 편하시고 미선이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 미선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하지만 이대로 가면 미선이 너가 먼저 쓰러져.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도 눈치 보고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어. 며칠 후 순자가 제 정체를 가족들에게 폭로했을 때 미선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미선아,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영희 이모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봤는지.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30년 전에 그런 짓을 하셨다고요? 친구의 남편을 빼앗았다고요? 아들아, 그때는 젊었어. 어머니,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도 어머니 때문인가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런 나쁜 일을 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닌가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날 믿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도 어머니가 돈도 안 도와주시고 과거에는 그런 일도 하셨고. 그날 밤 미선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영희 이모, 정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것 같아. 30년 전 저는 가족한테 버림받았어요. 이제 순자 차례였죠. 복수는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상대방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요. 순자가 제 정체를 안 다음부터 우리 사이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희야,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순자가 제게 전화해서 애원했어요. 뭘 그만해.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수도 미선도 다 네 편이 됐어. 내가 뭘 했는데. 그냥 진실 말했을 뿐이야. 진실이라고?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30년 전 일이 지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의 결과야. 순자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영희야, 우리 만나자. 직접 얘기하자. 좋아. 우리는 호수공원에서 만났어요. 30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기도 했죠. 영희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해 줄 거야? 용서. 저는 비웃었어요. 용서는 무슨,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야. 저는 순자에게 30년간의 삶을 얘기해 줬어요. 이혼 후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았던 이야기,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다쳤던 이야기, 아들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요. 아들이 20살이 됐을 때 한번 만났어. 하지만 그 애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더라고. 누구세요? 라고 묻더라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엄마가 한 분뿐이에요. 박순자님이 제 엄마예요라고 했어. 영희야! 내 아들이 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들었을 때 그때 난 죽고 싶었어. 정말로. 순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네 차례야. 내 차례라니? 너도 가족한테 버림받아봐. 너도 혼자가 되어봐. 그날 순자와 헤어진 후 저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미선과 민수를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미선에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선아, 사실 너희 시어머니가 돈을 많이 숨겨놓고 계실 거야. 정말요? 30년 전에도 그랬거든. 친구를 배신하고 얻은 재산들을 여기저기 숨겨놨어. 그럼 지금도? 아마 그럴걸. 은행 계좌만 5에 6개는 될 거야.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그게 시어머니 성격이야. 자기 것은 절대 내놓지 않아. 민수에게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민수야,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 말씀 안 했니? 무슨 말씀요? 유언 같은 거. 아, 그냥 엄마 잘 모시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혹시 다른 유언장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숨기신 건 아닐까? 민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 영희에게 미안하다, 보상을 해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정말요? 그리고 유언장도 다시 쓰신다고 하셨어.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믿었죠. 그럼 어머니가 그 유언장을 숨기고 계신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그날 밤 순자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민수와 미선이 순자를 추궁한 거죠. 어머니, 정말 다른 통장 없으세요? 없다고 했잖아. 그럼 아버지, 유언장은요? 무슨 유언장? 아버지가 다시 쓰신 유언장 말이에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그런 유언장은 없었거든요. 그런 건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희 이모가 다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순자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족들이 순자를 불신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숨겨놓은 돈이 있을 거예요. 순자는 억울해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가족들의 마음은 돌아서 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미선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영희 이모,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잘 결정했어. 남편도 동의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30년 전 제가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을 때의 그 절망감을 순자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제발. 그만해줘. 뭘 그만해. 민수랑 미선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그래? 잘 됐네. 영희야, 우리 이제 다 늙었잖아. 서로 용서하고 살자.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용서. 이미 넌 30년 넘게 늦었어. 영희야! 순자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당한 건 이 정도가 아니거든. 순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울며 매달렸을 때 순자는 뭐라고 했나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복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순자가 요양원에 보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허전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쉽게 끝날 리는 없었거든요. 영희 이모, 내일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갈 거예요. 미선이 전화로 말했어요. 그렇구나. 그게 모두에게 좋을 거야.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영희 이모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는데 자꾸 영희가 무서운 여자다. 영희를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야 순자가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군요. 미선아, 시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 요양원에 가시면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저는 순자를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순자가 요양원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민수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줬어요. 민수야,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이요? 저는 잠깐 망설이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민수, 너가 정말 자기의 친아들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셨어.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예전에 다른 남자와도 관계가 있었다고. 그래서 당신의 출생 시기를 계산해보면 애매하다고 하시더라고.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충격을 받았죠. 그럼 저는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의심을 하셨다는 건 분명해. 민수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죠. 순자가 요양원으로 떠나는 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 탔습니다. 30년 전 제가 집에서 쫓겨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에 순자가 저를 봤어요. 창문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쳤죠. 순자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기분을 알겠지. 순자가 요양원에 간 후 민수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죠. 미선아, 나 DNA 검사 같은 거 해봐야 할까?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영희 이모가 아버지께서 내 출생을 의심하셨다고 하던데. 미선도 놀랐어요. 정말요? 응. 어머니가 예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을 수도 있다고. 그날 밤 민수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취해서 중얼거렸죠. 내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겠네. 어머니는 거짓말쟁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민수의 고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어요. 30년 전 제 아들도 이런 혼란을 겪었을 테니까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왜 새엄마가 생겼어요? 라고 물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저는 미선에게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미선아, 혹시 집에서 이상한 서류 같은 거 못 봤어? 무슨 서류요? 유언장이나 아니면 재산 관련 서류들. 글쎄요. 시어머니 방에 금고가 있긴 한데 열어보지 않았어요. 한번 열어봐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미선은 며칠 후 순자의 방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서류들을 찾아냈죠. 물론 제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서류들이었어요. 영희 이모. 정말 있었어요. 뭐가? 유언장이요. 그리고 통장 사본들도. 제가 만든 가짜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영희에게 재산의 일부를 상속한다. 순자가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의 의미다. 민수는 내 친아들이 맞다 같은 내용들이요. 민수는 그 유언장을 보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버지가 영희에게 재산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죠. 아버지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나? 그런 것 같아요. 영희 이모가 말씀하신 게 다 맞았네요. 그날 밤 민수와 미선은 요양원에 있는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유언장 찾았어요. 무슨 유언장? 아버지가 영희 이모에게 재산을 주라고 하신 유언장이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그런 유언장은 없어. 누가 만든 거야? 어머니가 숨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가짜야. 하지만 민수와 미선은 순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미 불신이 깊어진 상태였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 거짓말하세요. 영희 이모한테 사과하고 유언장대로 하세요. 순자는 절망했어요. 자신의 가족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30년 전 제가 겪었던 그 절망감을 이제야 느끼게 된 거죠. 복수는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상대방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요. 순자가 요양원에서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다는 걸요. 요양원 로비에서 만난 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30년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늙어 보였어요. 영희야, 와줘서 고마워. 뭐 하자고 부른 거야? 제발, 그만해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그만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짓 유언장까지 만들어가며. 이제 그만하자. 거짓 유언장,
저는 시치미를 뗐어요. 그게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어. 춘자는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춘자야, 30년 전에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법정에서 나에 대해 거짓 증언한 거 기억나? 그건 내가 정신병자라고, 아이를 학대한다고, 술을 마신다고 거짓말했잖아. 춘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동식이가 동식이가 뭐, 동식이가 시켜서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 저는 30년간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상황이 그랬다고, 친구를 배신하고, 거짓말로 가족을 해체시키고, 그게 상황 때문이었다고? 영희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됐어. 너 때문에 나는 30년을 혼자 살았어. 그런데 상황이 그랬다고? 춘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죽을 죄, 저는 냉소했어요. 그럼 죽어봐. 내가 30년 전에 죽고 싶었던 것처럼. 춘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영희야, 너 정말 무서운 여자가 됐구나.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3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게 만든 게 누구야?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영희야, 잠깐만. 춘자가 저를 붙잡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려줄게. 정훈이. 우리 아들 정훈이 이야기야. 정훈이.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춘자가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아들이라고. 내 아들을 빼앗아 놓고 우리 아들이라고. 영희야, 나도 그 애를 20년 넘게 키웠어. 정이 안 들 수가 있겠어? 정이 들었다고. 그럼 내 마음은 뭐야? 내 마음은.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요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죠. 정훈이는 5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 춘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라고? 교통사고였어. 갑자기.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아들이 죽었다고요. 제가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제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고요?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춘자가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훈이의 장례식 사진이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제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관 속에 누워 있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저는 주저앉았어요. 30년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제가 엄마라는 걸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희야, 정훈이가 죽기 전에 너 얘기를 했어. 뭐라고? 진짜 엄마를 만나보고 싶다고. 진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내 아들, 내 아들. 영희야, 정훈이 무덤에라도 가볼래? 내가 데려다 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왜? 나는 30년간 복수만 생각했어. 아들 생각보다 복수를 더 많이 생각했어. 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춘자야, 나는 정말 나쁜 엄마야. 아니야, 영희야. 너도 피해자야. 피해자, 저는 웃었어요. 나는 가해자야. 30년간 증오에 사로잡혀서 정작 소중한 걸 놓쳤어. 그날 요양원에서 나올 때 저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복수도 분노도 모든 게 다 허무했어요. 제 아들은 이미 없었는데 저는 뭘 하고 있던 건가요? 정훈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멍하니 있었죠. 30년간 제가 뭘 했던 건가요? 복수에만 매달려서 정작 소중한 것들은 다 놓쳤네요. 제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엄마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미선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희 이모,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요. 응, 집에 있어. 혹시 아프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이모,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뭐, 의식을 잃으셨대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순자를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0년간 증오했던 사람인데 막상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허무했어요. 의사 선생님, 어떤 상태예요? 뇌출혈이에요. 나이도 많으시고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민수와 미선은 울고 있었어요.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가족이니까요.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순자를 바라봤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순자. 30년 전 저를 배신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어요. 며칠 후 순자가 잠깐 의식을 찾았어요. 저를 보더니 입술을 움직였어요. 영희야,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뭘? 정훈이 무덤. 가봐. 싫어. 제발. 그 애를 위해서라도. 순자는 힘들게 말했어요. 너도 엄마야. 엄마 자격 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순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의 장례식에 저도 갔어요. 30년 만에 보는 제 옛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관 속에 누워있는 순자를 보니까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분노도 증오도 복수심도 다 없어졌어요. 이모, 고마웠어요. 미선이 제게 인사했어요. 뭐가? 시어머니 마지막에라도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요.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셔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와줬다고요? 저는 그들을 이용한 거였는데. 미선 씨, 사실은 저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제가 복수를 위해서 그들을 이용했다고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것도 저라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순자는 죽었고 제 아들도 죽었고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훈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30년 만에 만난 제 아들이었죠. 정훈아, 엄마야.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30년간 만나지 못해서 미안해. 그제야 진짜 눈물이 나왔어요. 복수를 완성했을 때도 안 나오던 눈물이요. 엄마는 바보였어. 복수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정훈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수도 끝났고, 너도 없고.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다가 저는 일어났어요. 갈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3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반지하 원룸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복수는 2개의 무덤을 판다고 했다. 정말 그랬다. 순자도 죽었고 나도 죽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30년을 복수에 바쳤는데 남은 건 허무함뿐이다. 그리고 저는 펜을 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작은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어요. 복수로 얻은 순자의 재산도 의미가 없었고, 혼자 살기도 힘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가끔 미선이 찾아와요. 여전히 저를 고마워하며, 이모 덕분에 저희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진실이라니요. 저는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봐요. 복수는 달콤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쓰기만 했어요. 30년을 바친 복수였는데 끝나고 나니 모든 게 허무해요. 만약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복수 대신 제 아들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엄마라는 말을 들어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복수는 정말 2개의 무덤을 파는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영희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오늘로 이 이야기를 끝낸다. 30년간 복수만을 위해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복수는 달콤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잃게 만들었다. 순자를 용서했다면 어땠을까? 30년 전의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면 내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었을까? 이제는 알 수 없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복수는 해답이 아니라고.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 뿐이라고. 용서가 어렵다는 건 안다. 하지만 복수보다는 용서가 낫다. 적어도 자신은 파괴하지 않으니까. 김영희